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미 이사 그리고 LS증권 염승환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2월 FOMC 직후에 이 M7이 급락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또 오늘 나온 거 보면 개인 소비자 지출, 이 PCE 같은 거는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M7 급락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처음부터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경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완만해지고 좀 느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물가에 대한 어떤 압박도 있는 상황,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지금 PCE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지표들이 조금씩은 또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좀 뷰가 좀 변하는 좀 그러한 모습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셧다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에서 금요일 이제 11시 59분 이제 이때까지 좀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얘기 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단기적인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2018년에 그래도 나스닥이 한 17% 이상 좀 지수가 빠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뭐 금리 이슈와 함께 지금 이 셧다운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좀 M7의 어떤 반등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의 굵은 이슈 한번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M7 종목이라고 다 똑같이 매그니피선트하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M7 중에 내년에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염승환 이사께서는 어떤 거 보세요? 사실 저는 뭐 테슬라를 제일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워낙 테슬라 다들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한 두 개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가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 이제 메타인데,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최근 뭐 워낙 정자상 거래에서 좀 굉장히 돈을 좀 꾸준히 좀 잘 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 기능을 좀 많이 접목을 해서 특히 이제 물류를 좀 약간 이제 배송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최적화 하고 있고 또 구매 추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 관점에서 상당히 좀 특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또 아마존을 대체할 기업은 사실상 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AWS라 그러죠.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결국 클라우드라는 게 AI를 또 하기 위해선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트레이니엄 이제 툴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 칩이죠. 자체 AI 칩을 이제 개발을 해서 뭐 성능도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력 소비도 좀 줄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AI에 좀 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메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M7 내에서는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봤을 때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괜찮아 보이고, 또 인스타라는 이제 SNS를 가지고 돈도 좀 잘 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이제 광고를 AI 기술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뭐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광고 제작 지원이라든가 그런 광고 생태계를 지금 잘 장악을 하고 있고, 또 라마라는 그 생성형 언어 모델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년에, 올해 뭐 어쨌든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면, 내년에 이 두 개 기업도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M7, 이거 7개 내에서 찾으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도 상승이 이미 많이 진행됐으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강한 8번째 종목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M8 이걸 찾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 M8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브로드컴. 예, 브로드컴이 이제 사실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졌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대체제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엔비디아를 완전히 뭐 대체한다 이거보다 저는 이제 상호 좀 보완적인 관계로 둘 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사실 엔비디아가 워낙 좋았는데, 이제
그 4분기 들어서는 브로드컴의 이제 성적표가 좋은 건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훈련을 할 때 엔비디아의 범용 칩도 쓰지만 이제 각 회사들은 자기네들한테만 맞는 AI만 할 수 있는 칩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다 보니까 브로드컴을 이제 선택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죠. 근데 특히 주목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또 최근에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또 오픈 AI 또 중국의 바이트댄스 같은 이런 이제 대형 고객사들을 지금 확보하면서 AI 맞춤형 칩 이제 그들만을 위한 칩들을 잘 설계를 해주고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가치도 저는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M8이라고 그러죠. 뭐 이게 M8으로 들어갈지는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후보군 중에서는 시가총액도 크고 또 AI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막 열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주목할 만한 후보군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월가 위클리 마켓에 좀 더 익숙하신 윤현미 이사께는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요. M7에서 퇴출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면 퇴출시켜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저는 퇴출한다기보다는 종목 중에서 좀 주가가 가지 못했던 오히려 그런 종목에 대한 좀 대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M7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다 보니까 사실은 각각의 어떤 제가 볼 때 미래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뺀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갔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이제 메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브로드컴과 좀 비교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M7 중에서 또 밸류에이션이 또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저렴해지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지수가 고가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자리를 버틸 수 있는 것이 저는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관련돼서 지금 서로 이제 상반된 비교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블랙웰이라는 이제 제품이 아마 내년부터 정확히 숫자가 따박따박 찍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엔비디아가 제가 볼 때 M7 중에서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마벨이라든지 어떤 브로드컴에 대한 어떤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땐 저가의 매력으로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내년을 위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M7 중에서 뺄 종목은 없고 저는 오히려 저가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잘 피해 나가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만 자,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마녀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PC도 발표가 있었고 또 그리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인데 과연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금 이제 뉴욕 증시 이제 출발 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개장시황 이준호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지금 3대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PC가 공개되고 나서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이준호 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새 마녀의 날을 맞이하면서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미증시입니다. 6.6조 달러 하나로 약 9,537조 원에 달하는 옵션이 만기될 전망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면서 3대 지수 선물은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었는데 개장 전에 발표된 PC가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를 또 보내자 하락폭을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에는 실패했는데요. 미 하원에선 정부 셧다운을 임시로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대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0.46% 하락 중에 있습니다. 42,154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0.49% 하락 중에 있습니다. 5,838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81% 하락 중에 있습니다. 21,22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요 3대 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 하락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헬스케어 섹터는 0.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의 효능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에 경쟁사인 일라이릴리가 상승 중에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기술 섹터 중에서 비중이 큰 종목 중 브로드컴만 홀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하락 출발한 미국 증시 금요일장 개장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윤여민 이사께서는 오늘장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부터 사실 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데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슈가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FOMC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좀 이런 부분을 좀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자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쨌든 과거에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물량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 결국 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다 같이 한꺼번에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장 초반에 좀 눌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수급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좀 체크해봐야 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과 장 후반의 흐름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촉각을 좀 세우면서 좀 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바로 러셀 2000이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보나마나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고 그러면 미국 내 시장에 뭔가 공급을 하는 러셀 2000이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웬걸 이 FOMC의 그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죠. CNBC에서는요. 이 러셀 2000에 대해서 2020년 6월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표현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자 러셀 2000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염승환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중소형주들은 미국의 경기하고 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리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사실 이제 좋은 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FOMC에서가 좀 상당히 매파적이었죠. 이제 금리를 내년에 2번만 낮추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그 사실 배경 중에 하나가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언급이 나왔잖아요. 이제 물가가 쉽게 안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내년에 금리가 생각보다 덜 낮춰지면 사실 이제 할인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이 FOMC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에서는 좀 중소형주를 좀 파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은 워낙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에 좀 둔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빅테크도 좀 빠지긴 빠졌지만 워낙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좀 빠진 거지. 어쨌든 지금 중소형주 입장에선 금리가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시중 금리가 좀 쉽게 안 꺾이고 또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당선 후에 이제 취임 후에 정책들이 또 나와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천천히 또 진행이 되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 또 금리 인하가 또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중소형주가 한번 또 랠리 보일 텐데 근데 그때까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갈지. 그렇기 때문에 한 취임 전까지는 중소형주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러셀 2000, 이 중소형주의 매력이자 또 위험성이 그 변동성인 것 같은데요.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 미국의 뭐 트레이더들의 이제 유명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제레미 시게일 교수 같은 경우도 뭐 내년 뭐 2020 지금 5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소형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환경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중소형주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아진 건 이제 그만큼 아웃퍼폼을 못했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거시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과 어떤 대형주, 빅테크에 관한 어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밸런스를 좀 유지를 해가면서 제가 볼 때 투자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로 무조건 다 갈아탄다기보다는 일부는 좀 빅테크, 왜냐하면 이제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뭐 빅테크를 굳이 이제 뭐 버리고 중소형주를 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렸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포트폴리오에 좀 적당히 다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어떤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다르고 또 여러 경제 환경에 또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좀 주셨는데 윤여민 이사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투자할 때 보면 뭐 시장의 뭐 어떤 동향이라든지 뭐 산업의 성장, 뭐 가능성, 결국 이제 그 산업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냐를 좀 체크해 볼 것 같은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 기업의 어떤 상황을 좀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매력이자 또 어떻게 보면 투자 유의사항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를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대체 상품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ETF 같은 상품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하나하나의 어떤 스터디를 하신다기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추정하는 좀 ETF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IJR이라든지 IWM 같은 어떻게 보면 S&P 스몰 지금 캡 600을 지수를 추정하는 지금 이제 ETF라든지 러셀 2000 지수를 추정하는 뭐 ETF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 한 종목보다는 좀 추정하는 ETF로서 한번 제가 볼 때 투자를 보시게 된다면 그런 변동성을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를 추종하는 ETF 투자 전략도 참 매력적이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염승환 이사께서는 중소형주를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는 항상 상대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보면 뭐 삼성전자 오르면 중소형주 잘 못 가고 그런 것처럼 미국도 빅테크가 강하면 중소형주가 좀 약하고 또 반대 흐름이 나오면 또 중소형주가 강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미국 증시를 보실 때 지금이 빅테크 장인지 중소형주가 유리한 장인지를 어떤 기준을 갖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기준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으면서 근데 금리 정책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면 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빅테크보다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좀 매파적으로 바뀌면 상대적으로는 빅테크가 더 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금리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 좀 중소형주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흔히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높긴 높아요. 내년에도 한 19% 증가할 것 같은데 다만 24년도에 20%에서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S&P 우리가 흔히 493개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 이익 성장률이 지금 한 14%인데 올해가 2.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죠? 내년도에 이익 성장률만 보면 오히려 좀 S&P 493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중소형주를 봤을 땐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안 된다 된다 꼭 이런 것보다도 상대적인 부분들 그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또 기업 내에서도 이익 증가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